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같은 과목을 하는 우리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많은 회의를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조금 고득점을 맞아서 막 80점대가 나온다면 공법에도 조금 보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이나 세법에도 점수가 조금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아주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이제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고요. 특히 2차 과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자 과목이었던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면 공법은 원래 어려운 과목, 공시세법은 아무래도 60점 정도를 평균적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득점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만 어렵게 나오면 2차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공인중개사법이 거의 10년 안에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절대평가를 더 확정하면서 난이도를 차츰차츰 올려서 인원수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은 여러분이 대비하고 계시는 35번째 시험에서도 당연히 어렵게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4번째 최근에 10월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하시면서, 특히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또 35회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정말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저하고 직접 한번 해설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번부터 들어가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뭐 앞에야 좀 쉽잖아요, 시험 문제가. 자, 1번 같은 경우에 금지되는 행위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금지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지 말으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분양대행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분양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겸업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안 되지만 빌려오는 것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상 대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니은을 찾겠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게 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써 있죠. 당연히 알선하는 것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니은하고 디귿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니은 디귿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문제야 뭐 어떤 문제든지 좀 편안하게 나올 수 있죠.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우리 그 2장의 내용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였습니다. 자, 제가 맨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4회분 마지막 임선정 이름 걸고 올해 여러분들 필살키 이래가지고 백선도 열심히 강조했고요. 제 이름 걸고 뽑은 문제 중에서 2장의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가장 제가 강조드린 게 바로 뭡니까?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막 육고기도 그리고 열심히 강의했고요. 예상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정책심의위원회에 한 문제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하냐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동형 모의고사나 많은 문제들에서 언급했던 거고요. 그대로 적중시켰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뭐 1장에 갈 때마다, 또 우리 저 뒤에 경매 강의할 때마다 임선정 매번 농담한 거 있죠? 경매 문제 어려워요.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용어의 정의나 틀리지 마라. 용어의 정의 하나 무조건 나온다. 중개대상물 하나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예상대로 봐요. 용어의 정의 또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를 딱 보시게 되면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한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바로 법이 정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중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래 갖고 중그알
다모업, 중구할 다보업, 중구할 다보업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번에다 답을 쓰면 안 되는 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거는 직접 당사자로 사고 파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바로 뭐 하는 거? 알선하는 행위가 바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니까 봐요. 알 나왔잖아요. 중그알, 중개 그것이 알고 싶다.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매번 얘기했던 거, 중개사법은 말장난이 심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시험에 어때요? 최근에 나왔던 10월 시험에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35회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다시 응시하시는 분들은 과목 자체가 디테일하구나 라는 것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더라 중개업에 해당한다. 업이라는 게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이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중개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고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뭐였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34번째 시험에 합격자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몇 명이 합격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합격자 발표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전부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자격증 땄으니까요. 사무실을 한번 오픈해서 사장님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선생님 제가 나이가 23이에요. 저 일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취업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 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한 몇 년 더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때 되면 제가 요번에 이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한번 꼭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격증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용어의 정의에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답은 5번으로 쓰시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은 여러분들 대비하고 계시는 34번째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올 거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는데요. 자, 4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중개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특히 그 중개사무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분사무소 가지는 뿌리 이러면서 1년 동안 막 열심히 저하고 호흡 맞췄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하나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설사 분사무소를 둔다 하더라도 강남구에 주사무소가 있다면 강남구를 제외한 곳에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관청 안에는 사무소를 하나밖에 못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임시중개점을 써 있죠. 그래서 천막 컨테이너 같은 거 설치하시면 안 되는 거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된 사무소 있죠. 그러면 이 주된 사무소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면 이때 분사무소를 만들 때, 만들 때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를 제외한 곳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시, 군, 구를 설치한다면 만약에 주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다라면 당연히 만약에 강남구에 있다. 그럼 강남구를 제외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 군, 구니까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를 제외한. 만약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으면 강화군을 제외한. 경기도 광명시에 있으면 광명시를 제외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 있다 그러면 그 군 지역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당연하죠.
세 번째, 법인이 하는 개공이가, 자,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 그러면 개인이겠죠. 그래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상에서 개인이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개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딱 써놓고요. 자, 뒤에 보시면 분사무소라고 써 있죠. 분사무소라는 건 법인의 지사입니다. 근데 이 지사라고 하는 분사무소는 법인일 때만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신고를 한다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걸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뭐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설치 신고를 하죠. 그래서 신고 확인서 교부해 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사무소 저 밑에 부산 해운대에다 두면서 교통이 막혀 가지는 뿌리 이래 가면서 열심히 강조했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분사무소 출제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볼 때 정답은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챕터 3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은 법인일 때의 등록 기준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로 개설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이 있고요.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등록 효과 이 부분이 등록에서 가장 잘 나온다고 강조드렸었는데요. 뭐 예상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틀린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당연하죠. 자격증 없으면 절대로 대표는 될 수 없는 거는 상식입니다. 두 번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틀렸죠. 그래서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올해 34번째 시험에서 1월 달부터 강조했던 제가 만든 합격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챕터 3장에 가보시면 포함이라는 거, 제외라는 거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애워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자, 이제 35번째 시험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 기출문제가 어떤 건지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1월부터 그쵸 35번째 시험 1월부터 바로 합격서 내용을 갖고 많이 강조 드릴 거예요. 거기서 제외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과 또 포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그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라. 그 다음에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요? 실무교육.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답은 2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지만 용어의 정의 하나, 중개대상물 하나 해서 이 파트에서는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고요. 뭐 예상대로 출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하고 우리 중개업자 사무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기억번은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자,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되어 있죠? 그럼요. 그 분양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착 없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기 때문에 뭐 임목에 대해서도 큰 문제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자, 리을에 보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반복했고요. 이런 게 바로 권리금의 형태고요. 권리금은 우리 중개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기초,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핵심 강의까지 열심히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특별하게 이 문제는 이슈가 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았겠나.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고용인이죠. 자, 고용인은 이제 사장님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에서 이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밑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가 행정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중에서는 보지 않는다. 왜 보지 않아요? 봐야죠. 당연히 이거 틀렸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관청에 신고한다.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2번도 틀렸고요. 3번,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 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야, 네가 할 길 가. 아주 나 너하고 일 못하겠어. 아주 나오지 마! 라고 해서 종료가 되었을 때는 잘라놓고 나서 열흘 안에 관청에 가서 종료 신고해야 되겠죠. 뭐 이건 뭐 너무 쉬워가지고 뭐 이거 틀린 분들 거의 없지 않겠나. 자, 4번에 보면 고용신고를 할 때 실무교육 이수증 제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왔어요. 자격증은 아직 못 땄지만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취급하는 어떤 중개사무실에서는 당연히 보조원으로서 실장님, 보조원인 실장님으로서 고용해서 같이 일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답 3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챕터 3장에 있었던 개설 등록을 할 때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번 시험이 이제 아무래도 좀 구석구석 내다 보니까 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크게 시험에 10년 동안 이슈도 없었는데 조금 구석에서 내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지금 보는 대로 틀린 걸 찾으랬는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라고 써 있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개설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등록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 주민번호 이런 어떤 인적사항을 다 적어요. 그러면 그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 조사해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등등에 확인해보면 이미 다 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자격증을 카피해서 사본을 제출한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격증 사본 이런 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또 과거에는 뭐 건축물 대장 이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제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다 관청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조금 디테일한 것 같지만 오히려 뭐 정답은 1번으로 너무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사실 뭐 오히려 이 문제는 벗어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죠.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휴업폐업. 자, 여기만 가면 제 목소리 많이 들리죠? 제가 여기 휴폐업에 가면 임선정 목소리 뭐 들려요? 신고 3월, 기간 6월. 개인 크기 법인 가름 이러면서 신고는 3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하고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입영, 요양, 취약 6글자, 임신 또는 출산 6글자, 부득이한 사유 6글자일 때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했던 것들 제 목소리 들리실 겁니다. 자, 가볼까요? 자, 다음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분사무소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 확인서 첨부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분사무소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무실이나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라면 등록증을 당연히 첨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옳은 거 찾으랬으니까 저는 체킹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 목소리 들렸죠? 임신 또는 출산, 부득이한 사유, 입영, 요양, 취하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다 육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딱 나오면 몇 글자요? 그러면 2글자요? 그러면 안 되고 6글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하고 호흡 맞춰 오셨다면 당연히 임신은 6글자,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신고 3월, 기간 6월, 개인 크기 법인 가름, 설명 취득 교부 쌍방, 대장 면적 도면 경계, 신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끝 공식까지 만들어서 1년 동안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 때 이 업자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요? 미, 자, 등, 업이가 떠올라야 되죠. 그럼 이 업무정지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사유에 들어갑니까?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격 사유라는 것은 첫 번째가 등록의 요건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사의 요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등록의 요건이면서 종사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개설 등록이나 중개업의
종사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틀렸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2번에 기억하고 니은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인장이죠. 자, 이거 인장 나왔을 때 저 깊었어요. 인장 딱 나오게 되면 바로 임선정 목소리, 개인 크기 법인 가름 이런 느낌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인장 등록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입니다. 신청통지 교부 개시 앞에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분사무소 나왔죠? 분사무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뿌리! 이래서 주사무소 거 갖다 써도 되지만 너무 멀다. 그러니까 바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여러 차례 했고요. 자, 소속공인중개사 나왔죠. 그러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거는 개인이죠. 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이 있었죠. 개인, 크기, 법인, 가름. 그럼 크기 딱 나오면 7mm, 30mm 튀어나와야죠. 예상대로 7mm, 30mm 딱 나왔죠. 이런 게 바로 우리 공식이었어요. 앞에 문제에서는 자, 임신 또는 출산은 6글자. 지금은 개인 크기 법인 가름. 이런 게 제 두 끝 공식들. 그대로 출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죠. 그래서 요 인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 인장을 분실했다. 그래서 다시 팠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보이죠. 7. 그래서 이렇게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리죠. 7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번은 이전 신고. 자,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전 신고고요. 자, 저는 그래요. 올해 여러분들 합격서에서 제가 많이 물어봤지만 우리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전 신고할 때 구비 서류 2개, 송부 서류 3개, 뭐가 있죠? 이렇게 여쭤봤을 때 거의 제가 느껴지는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반응은 거의 절반 정도는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등사 등등체, 등사 등등체 그러면 그러면 등록증인지 등록대장인지 혼동되다가 등등최 할 때 최가 최근 몇 년이요?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여기서만 활기찼던 여러분들 목소리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혹시 제 해설 강의를 보신다면. 그래서 등사 등등체 등사 등등체 이러면서 제가 임수 출제 포인트 합격서 내용 꼭 외워달라. 그래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2개는 등사 등록증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송부 서류는 등등체 등록 대장, 등록 신청 제출 서류,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및 진행 중일 때는 진행 서류. 그래서 등사 등등체, 등사 등등체 이런 게 바로 임수 출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암기가 덜 되거나 외워도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이 과목 자체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 맞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 녹아들어서 이제 시험에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하고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중에서 이제 틀린 걸 찾으라 그랬는데요. 1번에 보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사무소를 옮겼다. 그럴 때 당연히 이전 후에 관청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사실 신고한 경우에는 간판 철거해야 되죠. 우리 수험생들이 대답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간판 철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이 지체 없이도 제가 분분사, 전전자총 이러면서 키아누 리브스가 쪼코한테 총 쐈던 거 기억나죠? 전전자총, 전자총 쏘고 했던 거. 그런 게 다 암기법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사무소로 옮긴다. 분사무소는 가지요, 뿌리요? 가지. 그래서 뿌리 그래서 우리 뿌가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농담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옮겨질 때에는 가지는 어디? 뿌리!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당연히 주된 사무소 관청 가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인은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사무소 구성할 수 있냐에 대해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만큼은 당연히 공동사무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이 5번밖에 없네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구비서류 2가지, 등사, 송부서류 3가지, 등사 플러스 등등체.
등사, 등등체 이런 식으로 강조했고요. 당연히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등록증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열심히 암기를 열심히 해준 분과 안 한 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외워서 적당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난이도가 조금 높은 이런 문제들에서는 70점대 맞기가 버거워요. 잘해도 70점대 겨우 나오면 공법에 한 10점 정도 보태줄 수 있으면 잘 보태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타 나머지 과목들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혹시 이번 34번째 시험에 혹시라도 한두 개 차이로 실패하셨거나 35번째 시험에 응시하신다면 임선정의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애워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확실하게 애우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중개 의뢰인 각각 을 간의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계약은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잖아요. 자,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 일반 중개계약.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전속중개계약. 그럼 이제 그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각종 내용들에서 제 교재들에서 챕터 5장의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파트에서 배운 내용들이 역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의뢰인은 갑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을이죠. 자, 그럼 의뢰인 각각 의뢰 중개계약 옳은 거 찾아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3년 보존한다. 그렇지 않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연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합격서에 제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비교해서 표로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당연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답 2번 너무 쉽네요. 3번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되는 거 맞고요. 중요한 건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나오는 거지 중개계약서는 출제하지 않거든요. 없어요, 내용 자체가.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닙니다. 원칙이 3개월인데 얼마든지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는데 임선정 수업 시간에 스발상.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줄여서 제가 스발상 했던 거 기억났을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사용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뭐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거 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정답 2번 못 쓸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특히 이 파트 올 때마다 정말 강조드렸던 거. 자, 제 마지막에 백선, 필살기나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매번 동형 1회, 2회, 3회 때 계속했던 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제가 조금 농담 반 이게 좀 과격하게 표현했던 게 있었어요. 거래 신고서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한다. 만약에 안 나오면 게시판에 쌍욕을 해라. 그만큼 자신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혹시 제 말을 지금 반박하고 싶은 분 계시면 혹시 동형 모의고사 꼭 한번 보세요. 아마 1회, 2회, 3회 때 계속 강조드려요. 필살기 백선에서도 그렇고. 올해도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반드시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35번째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마지막 가서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올해 열심히 강조했고요. 뭐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담연의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들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뭐 간인 처리해서 첨부한다. 뭐 그런 거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공급계약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 면적 나왔죠.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집합 건물 나오면 무슨 면적이요? 그렇죠. 연면적이죠. 그 밖의 건물일 땐 뭐예요? 그쵸.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물일 때는 연면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이잖아요. 아닌 건물일 때는 뭐예요?
연면적. 집합 건물일 때는 뭐예요? 전용 면적.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대상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있죠. 이 분양 전환도 제가 우리 문제에다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이때는 법인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만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틀린 거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같은 경우 이제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서 적어야지 제외하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 부가세 제외 뭐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중개보수에서는 별도인데 중개보수는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강조한 거고요. 지금 문제 보십시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함해서 적는다라고 강조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뭐 혹시 시험 못 보신 분들도 지금 해설 들어보시면 많은 부분들 우리가 건드렸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도 한 70점대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확인 설명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 틀린 거를 찾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 가면 1년간 제 목소리 들리나요? 킥공공 벽수도 킥공공 벽수도 인허공단 토배 중치 토는 바닥에다 막 이러면서 킥공공 벽수도 이런 얘기 했던 것들 제 목소리 들리실 겁니다. 여기 가면 설명지드 교부 쌍방 이런 얘기들 했던 것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제가 틀린 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누구? 취득. 교부는 누구? 쌍방. 그런데 이 쌍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거래 당사자라고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은 아니죠. 실제 피담보 채액이 아니라 바로 채권 채고액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특히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보시면 채권 채고액이다라고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도 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확인 설명 같은 거 안 하게 되면 제가 책받침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암기시켰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받침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볼 때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기억하죠? 표시 광고 확인 설명 하면서 여기 이제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고 여기 뒤에 네 글자는 확인 설명이니까 여기 확인 설명 얼마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바로 제 암기법. 책받침이 알게 모르게 다 베이스가 돼서 이런 데다 답 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죠. 자, 이 손해배상 책임은 보통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7장에서 업무 보증과 에스크로우 제도,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응공, 신체, 보전, 근공신 등등등등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특히 이 업무 보증에서 올해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업무보증 설정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 시험 나온다. 그래서 법인은 4억 원 이상, 개인은 2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지역농협이 1,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특수법인이 2천만 원 이상이다. 이거 올해 개정법률로 반드시 챙겨라. 예상했었는데요. 봐요. 여기 나왔잖아요. 2억 원이. 금액 나오잖아요. 예상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올해도 그렇지만 35번째 시험 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34번째에 있던 책에서 보면 안 되냐 봐도 되지만 항상 개정법률을 챙겨서 봐야 돼요. 개정법률 없이 보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위한 조치를 이행해라. 당연하죠.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2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습니다. 3번. 자, 손해배상했을 때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해야 되는 거. 이 얘기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이 15일이 정말 중요한 숫자고 예상대로 또 출제했네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손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책받침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안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네모난 밥상 상대적 등록서 기억하죠.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 2개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겸업.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이 뭐였어요? 휴업. 6개월 초과 휴업. 그럼 왜 하필 휴업이어야 되느냐? 바로 번호 6번이 업이라는 걸로 글씨를 만들고 싶다. 업이 뭐예요?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거 지금 여러분 책받침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그 말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안 되게 되면 뭐가 내려질 수 있다? 6개월짜리.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가 이게 바로 책받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딱 하늘을 보고 떳떳하게 하늘을 딱 울어서 떳떳하게 상대적 등록 취소를 열심히 1번부터 쫙 하늘을 보고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중개사법 점수가 나오지. 맨날 얘기했잖아요. 막 밑에 빼갖고 슬쩍 보고 넣고 막 밑장 빼기 하면 손목 날아간다 막 이런 얘기 농담했던 게 결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밴 분들은 절대로 이거 답을 못 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개사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애워야 되는 게 결정적인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무소의 명칭과 등록증의 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사무소 명칭 부분 나올 때 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구를 꼭 넣어야 되고요. 벽에다가 걸어놔야 되고요. 이때 농담했던 게 사업자 등록증 원본 걸어요, 사본 걸어요. 근데 원본, 사본 법에 없어요. 막 이런 농담했던 거. 자,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 지금부터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은 자격증 원본을 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라. 당연하죠. 자격증은 원본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건다 그러면 자격증을 수백 장 카피해서 막 온 사방 다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죠. 이거는 원본이나 사본이나 법의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벽에 게시해야 되는 건 타당한 겁니다. 자, 법인인 개공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써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쓰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만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4번.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 자, 5개간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 아시겠지만 분사무소의 대빵은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분은 책임자죠. 그래서 분사무소 대빵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번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정답 5번이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부칙개공이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없다라면 이분은 절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맞죠. 하지만 부동산 중개란 문구는 써도 되죠.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틀렸죠. 정답은 5번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교육이죠. 자, 이 교육할 때마다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자, 올해도 아마 이런 부분들 35번째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무교육은 시옷이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란 얘기는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다시 개설 등록하거나 소공의로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그럼 1년이 365일인데 400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유통기한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자, 중개보존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시간 나와 있는데요. 자, 중개보존의 지읒은 뭐예요? 셋째 아들이니까 교육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한다. 그래서 셋째 아들, 큰형들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여기 지금 5시간이라고 나왔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나왔죠? 그래서 연수교육 딱 나오면 연수교육은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겠죠? 그럼 둘째 아들이니까 바로 2년이 되기 2개월. 그래서 둘째 아들임이 가슴에 한이 됐다. 2자 2번 빡빡 찍어주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옳은 거 찾으렸으니까 제 예상대로 정답은 3번. 자,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 시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실무 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3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28 더하기 30은 60이잖아요. 60을 쪼개면 28 더하기 30이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며칠 전이요? 10일 전.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이 한 5% 정도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거고요.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개혁공인중개사 플러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맡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는 것은 은공, 신체, 보전해서 부모님에게 신체를 물려받은 거는 후손으로서 뭐예요? 은공이다. 그렇다면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 건강하게 잘 보존해서 건강하게 살다 가자. 그래서 은공, 신체, 보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은공, 신체, 보전할 때 보가 뭡니까? 보험회사겠죠. 따라서 저는 기억번 체킹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자, 여기 투자중개업자, 여기 어디 있어요? 투자중개업자. 없잖아요. 그리고 디귿에 보시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여기 신자 나와 있죠? 여기 신탁업자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 착 체킹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여기 지방재정공제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은공, 신체, 보전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비교적 난이도 하급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 시험 문제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민법 1차 같은 경우에 민법이나 부동산학 개론에서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만 놓고 보셨을 때 보통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계산 문제가 7개 나오더니 8개 그러더니 작년에는 9개 그러더니 올해 제가 부동산학 개론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문제씩만 좀 어렵게 난이도 조절해도요. 이게 전체 막 몇십만 명 시험 볼 때는 커요. 그렇다면 몇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럼 만약에 올해도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올해 10개 나왔다면 11개나 12개 내면 민법에서도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3문제만 더 넣으면 1차에서 막 몇천 명이 떨어져요. 그만큼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올해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과거의 공인중개사 15회 시험에 절대평가의 지존 1.08%, 1% 합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받침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짜리 수표에서 100원짜리 동전과 5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렸는데 이거를 일부러 떨어지라고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100만 원 이하라고만 얘기하지 마라.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금액까지 외워와.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냐면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표에 뭐 잘못하면 30만 원, 뭐 잘못하면 20만 원, 뭐 잘못하면 30만 원. 이게 100만 원 이하에서 잘못한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표까지 외워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그린 거로는 이제 합격 안 시키겠다. 당신들 더 공부해서 와라.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자주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금액이 가장 적은 거를 찾으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재개신고 안 했다. 휴업 폐업 신고 안 하면 싸그리미리 싸그리백 싸그리미리 싸그리백 신고 3월 기간 6월 기억하시죠? 100만 원 이하야. 그럼 100만 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 이건데 이게 대통령령에 보면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짜리. 10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이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등록증 개시 안 하잖아요?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안 하잖아요? 30만 원. 그리고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근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것도 바로 대통령령에 보면 3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있죠? 이한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증서사본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가장 적은 거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를 조절할 때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1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예상했던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중개 보수 계산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를 같이 했다. 자, 임선정 목소리 뭐 들려요? 동동동 쓰리동 쓰리동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일 때는 매매만 받아라, 점유계정이다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매도인 이름이 갑이고 매수인 이름이 을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이름이 을이고 임차인 이름이 갑이라면 매매와 임대차를 같이 했다라면 뭐만 받아요? 매매만 받는 거니까 밑에 있는 임대차 이건 계산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임대차 이거는 보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자, 갑이란 얘기는 일방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곱하기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중개보수의 최고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매매 금액이 2억 5천입니다. 자, 그럼 2억 5천이면 2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은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에 들어가는 거 맞죠? 상환율이 0.4%입니다. 그래서 2억 5천 곱하기 0.4%를 딱 하시게 되면 100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갑으로부터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한쪽에게만 받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아니 되죠. 그래서 200만 원의 답을 쓰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럼 100만 원이 답이잖아요.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정답은 100만 원이 나와버리는 순간 정답은 1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0번까지 제가 1강에서 해설을 했는데요. 여기 중에서 20번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문제가 진상이었죠. 좀 전에 나왔던 19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 조절할 때 일부러 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